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지 정책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자, 토지 정책 안에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있을 때 지역, 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에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안에서 주거 지역에 관한 부분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정책 수단 중에서 지역, 지구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지구제만으로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제를 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지역지구제를 통해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TDR 제도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어요. 자, 환지, 바꿔준다는 얘기죠. 사업 비용을 사업 주체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최소화한다는 거. 대신에 환지를 통해서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 주다 보니까 과도한 지가 상승의 문제 또는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 공영개발은 효율적인 이용 또는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공공용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비용 부담 문제가 역시 자리하고 있다는 거. 토진행 제도는 사서 비축해야 되겠죠. 사서 비축하니까 역시 또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이제 주거를 공급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 사서 비축해야 되니까 비용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바로 개발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개발하니까 관리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환지가 있고 수용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은행 제도가 있으면 가장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큰 것은 바로 수용 방식,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거. 예, 그런 것까지도 중점을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169쪽에 가면 주택 정책이 있어요. 주택정책은 어쨌든 매년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이 주택정책이라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공공재, 주택은 준공공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주거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것을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시장 기구 안에서 이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를 넘었다고 봐야죠. 인구수 기준했을 때 가구수를. 그러나 수도권을 기준하게 되면 자가 소유 비율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라는 게 이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꾸준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주택 자원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질수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주택 정책에 이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공급 측면하고요. 수요 측면에 두 가지로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 나가야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뒤에 가시게 되면요. 공급 측면에서는 자, 공급을 이제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 신규 주택에 대한 건설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고 주택의 보존과 개량. 그렇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요.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지어주는 것보다는 기존 주거 지역의 어떤 개량을 통해서 그죠? 예,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주거 지역을 신도시 등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이 있죠. 예, 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이런 모든 시설을 다시 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여러 가지를 같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의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근데 기존의 주거지역은 이미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주거에 대한 개량 아니면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그런 효율성을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대상이 되는 지역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왜?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요. 정부는 공급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죠. 수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큰 게 뭐 소득 분포도 개선해주고 주택 규모 분포도 개선해주고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 확대 실시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주택 규모 분포를 개선해준다 그래서 평형을 다양하게
소형평에서부터 중대형까지 이렇게 쫙 해서 깔아주더라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할 말로 뭐 8평짜리를 공급한다 해도 8평짜리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주택금융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수요자들에 대한 뭐를 강화시켜줘야 된다. 구매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 분석할 때 뭐를 배우셨냐면 주택 소요, 주택 수요 이런 거를 배우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 금융의 지원이죠. 네,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택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제 시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금자리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제도 자체도 축소해서 이제 시행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올해 현재 국민들의 소득 기준을 했을 때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만 가지고는 주택 구입은 요원하죠. 그럼 결국은 주택금융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고 좋다고 그러면 그렇죠? 한 5억 지원 받을 수 있고 연리 1%고 상환 기간은 50년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는 꾸준히 이 금융상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어차피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 아니면 공급. 경기가 너무 과열됐으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고요. 그죠? 근데 시장에 있을 때 어떤 주택시장에 어떤 경기를 갖다가 예서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지원도 다양해지고 건설하는 업체들에 있을 때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또 공급자 금융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 이제 가면 이 주택 정책 안에는요, 크게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분양주택 정책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일단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에서 별표를 3개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시험상에서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는 중산층 이상의 유효 수요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켜 들어오기보다는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택이라는 자원이 배분되는 데 초점을 두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 안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자,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입문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가격 통제 정책 중에 하나예요. 최고 가격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얘네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이 얘는 최고 가격제 일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시장에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거기 밑줄 쳐야 돼요. 의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죠? 규제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가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만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이거 바뀌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시행이 돼서 나타나는 게 단기와 장기로 우리가 이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단기는 공급이 고정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만약에 임대주택이 1000채만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자, 원래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정부가 이 100만 원의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정부가 규제하는 거죠. 50만 원만 받아라.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또는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50만 원만큼에 대한 임대소득이 줄어들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임대소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다시 올려야 돼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급을 줄여야 돼요. 근데 단계는 이걸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임대료 규제가 그대로 시장에 먹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요. 임대료 경감에 따른 효과가 임차자에게 돌아가요. 예, 임차자에게. 실제로는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선생들이 모의고사 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단계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임대료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분이 적다 이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규제된 임대료로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가격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은 단기 정책이라고 얘기한 거죠. 얘네가 장기로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계도 얘가 비탄력적일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적이에요. 왜? 수요자들도 임대료 하락했다 해서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못 늘어나거든요. 시간이 경과해야지 이제 구매력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프의 모양은요, 172페이지 가시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제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원래 1000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부가 요거를 규제를 함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수요자들은 구매력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얘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임대업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것만 받으라고 했을 때 당장 뭐 임대사업 이게 때려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다른 사업도 모색을 하고 차라리 은행에 돈 넣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공급은 줄어버리죠. 그래서 자 여기서 뭐는 증가한다? 수요는 증가해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죠? 요거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임대료 규제를 통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초과 수요 상태가 돼요. 수요는 되는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초과 수요면 우리 앞에서 균형에서 배웠죠. 올라가야죠. 네? 수요자 경쟁에서. 근데 정부의 규제에 묶여가지고 못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암시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로는 150만 원의 거래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두 번째 암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중 가격에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규제는 요건데 암시장 가격은 여기서. 그죠? 이중 가격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을 땐 임대주택 관리를 해주나. 이거 받을 때는 수요는 많고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줄 서 있는데 임대 얻겠다고. 그렇죠? 그러면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배장판 해줍니까? 아웃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임대주택 질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데서는 요거 주고 살 수 있는데 직장 관계로 이사를 하게 되면요. 다른 지역 가게 되면 이게 아니라 이걸 주고도 주택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고 그로 인한 교통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그런 단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임대료 규제라는 것이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강의할 때도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죠. 규제. 그러면 고스란히 그 문제점은 누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단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았을 때 있죠. 높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책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150. 이거는 받아라. 최소한. 예? 그러면 이거 주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임대주택을 더 얻으려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내는 임대료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야 원래 내가 이번에 독립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만둬야겠다. 야 결혼은 내년으로 미뤄야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가 오히려 줄어버리죠. 그럼 시장에서는 수요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임대료 수준에서는.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죠. 야 임대료만 높게 책정하면 뭐해? 뭐 임대 옮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문제를 주는 거는 이걸 반대로 주는 거예요. 자, 공급이 감소하는데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자, 암시장 형성인데 이런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질적인 수준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반대로 나온 애들이 다 틀린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됐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 틀리겠죠. 네. 요거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죠. 170 그래프 그 밑에까지. 그 제목을 가지고 연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0페이지 그래프 밑에 가면 단가로 4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높을 때 여기도 밑줄 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가면 이제 임대료 보조가 있어요. 자, 실상 효과 중에는요, 임대료 보조가 제일 좋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임대료 보조라는 거는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책의 하나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죠. 임대료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됐을 때요, 이게 수요자 보조하고요, 공급자 보조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게 시험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거예요. 자, 수요자에게 우리가 보조해 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소득 보조라는 걸 해줄 수가 있고요. 하나가 집세 보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 집세 보조를 다른 말로 가격 보조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이게 여기 소득 보조라는 건 뭐냐면요, 요거는 현금 주는 거예요. 근데 집세 보조는 뭐로 주냐면 이건 쿠폰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집세 보조라는 것을요, 우리가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택 바우처 제도는 무슨 보조 중에 하나다? 수요자 보조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다가 한번 해봤던 거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쿠폰으로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걸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 등대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근데 쿠폰으로 주게 되면은요, 요거는 정책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는요,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의 소비를. 그렇죠?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요. 네, 실제로 그랬던 선례가 있는데, 만약에 인천 쪽에다가, 인천 계양지구 쪽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한 게 있고요. 저기 경기도 남쪽에 이제 평택 쪽에다가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게 있는데, 이게 수도권 전철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가 이제 출퇴근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싶었는지 여기는 100%가 분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리적으로 여기도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멀다라고 인식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양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분양이 되는 데가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얘네들의 미분양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소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로 쿠폰으로 주는 거죠. 쿠폰에는 명시가 돼 있죠. 임대료로만 쓰기. 그러면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정책 측면에서는 이렇게 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선금으로 주든 쿠폰으로 주든 간에 주택 재화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 재화 및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현금으로 내가 추가로 수익이 더 생겼으니까 다른 데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또 쿠폰으로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만큼의 내가 지출할 때 현금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상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 보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그런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상승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주거지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면요. 공급자에게 그 주택 도시기금 이런 걸 공급해 주면 싼 비용 이자를 물고 공급을 해 주니까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보조가 수요자 보조에 비해서는 임대료를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왜냐하면 얘네가 공급하는 데만 가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도. 그죠? 그래서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는 게 공급자 보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대료 보조의 장단기 효과라고 박스 있죠? 그게 요 집세 보조의 케이스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자, 정부가 임대료 보조해 주게 되면요. 임차자 입장에서는 내 월급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소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단기적으로 임대업자는 초과이익을 얻게 돼요. 근데 단계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늘지 않죠. 단계는. 근데 장기가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죠. 네, 늘어나게 되니까 임대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임차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전 시간에 했던 임대료 규제에서는 단기는 거기서는 임차자가 혜택을 보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기는 누가 혜택을 본다? 임대업자가 혜택을 본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는 것은요. 거기 특징 중에 보면 임대료 규제와는 달리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뭐를 늘릴 수 있다?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이거는 공급을 뭐한다?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가면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어요. 자,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상품권 쿠폰을 바우처로, 파우치 또는 바우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공급자 중심 제도라면 주택 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의 임대료 보존 지원 제도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 시장에서 뭐가 늘어난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저런 거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시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즘은요. 공공주택은 대부분 임대주택이니까요. 얘 종류 등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민간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저가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임대주택의 효과라고 나오죠. 얘네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자, 단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장에 여기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그죠?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전체 규모가 한 1000채 정도가 시장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쪽에 공적인 임대주택 시장이 존재하는데 자,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얘를 50만 원 수준에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서 한 200채 공급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 시장의 임대료가 사적보다 싸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줄죠. 임대료가 싼 것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얘네가 줄죠. 그렇죠? 그러면 요 줄어드는 애들이 일로 온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몇 채가 순차적으로 200채가 일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200채만큼 줄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뭐가? 임대료가 하락하죠. 그러면 이 임대료 하락에 따른 효과는 이주하지 않고 머무는 사람도 50만 원, 넘어간 사람도 50만 원이니까 임대료 하락에 따른 효과는 사적 시장의 임차자나 공적 시장의 임차자나 다 혜택을 누리죠. 네, 그런데 장기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임대료가 이렇게 낮게 받고는 채산성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임대사업 안 하고 싶은데 계약 기간도 있고 그래갖고 그냥 참고 견뎠던 건데 이제 계약 기간 다 끝났으니까 임차자 내보내면서 이제는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버립니다. 800채로. 그죠? 자, 그러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주변에 비해서 여기 임대료가 싸니까 이 수요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버리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원래대로 상승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 경감했다는 혜택이 없어지죠. 일로 넘어간 사람만 혜택을 보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사적 시장에 뭐가 줄어든다?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임대료 경감에 따른 효과는 어디로 간 사람만? 그렇죠. 공적 시장으로 이주에 간 임차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런데 이렇게 장단기를 겪으면서도요.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죠. 왜 불변이냐면 사적 시장이 원래 1000채였었어요. 그죠? 1000채. 근데 장기적으로 봤더니 얘가 800채로 200채가 줄었잖아요. 근데 줄어든 것만큼 여기서 공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원래대로 1000채죠. 그래서 공공주택의 공급이 되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불변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는 자, 공급을 놓고 살펴봤을 때 그죠? 또 임대료 뭐가 있어요? 보조. 그 다음에 공공주택이 있다고 그랬을 때 얘는 줄죠. 얘는 증가하죠. 얘는 불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물어보는 건 요거 두 가지에서 요거 감소 증가에 대한 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단가로 3번에 임대주택 유형이 있어요. 그죠?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여기 장기전세라는 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최고 몇 년? 20년인데 30년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거. 옆 페이지에 가면 6번에 행복주택이라고 있어요. 행복주택의 특징은요. 나머지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을 대상한다면 얘는 젊은 세대 있죠.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에게 공급 물량의 80%를 우선 공급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행복주택이 이번 정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요즘 시장이 좀 시끄럽고 좀 이래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용어적인 특징에 따라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박스로 다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 정도 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 하고요. 입주자 자격 조건 정도에 대한 거, 그렇죠?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170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여기서도 27회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보시게 되면은 민간 임대주택 하려면 5번에 준공공 임대주택이었어요. 얘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이게 10년이었는데 8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거 8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170회 상단 박스 안에 가면 9번에 주택 임대관리업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관리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자기의 주택을 임차를 해서 자기 책임으로 그걸 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탁관리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대한다니까 이게 위탁관리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위탁관리는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요.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 및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업을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데 현재 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이 이 역할을 해요. 임대관리업을. 그러니까 임대업자로부터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관리, 시설물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분양주택 정책에서는요, 근래까지 나왔던 거는 분양가 규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양가 규제 정보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요, 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뭐랄까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은 최고 가격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주택 정책서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